당으로 갑시다. 다시 또 활화산 같은 여기 또 이제 욕 많이 먹어야 될 수도 있어. 예. 한번 가보시죠. 일단 그 이준석 대표가 예. 정진석 부의장하고 한판 붙은 거는 거의 판정승을 했잖아. 네. 사실 정진석 국회부의장까지 이준석 대표의 다른 논란 빼고 우크라이나 간 거하고 뭐 나 선배야 이거 했다고 완전히 그냥 골로 갔잖아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진짜 자기 정치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 또 비판이나 또 이에 대한 응원이나 이게 또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더라고. 근데 진짜 자기 정치를 하겠다. 근데 이제 뭐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지만 뭐 정치인들 다 자기 정치 하는 거 아니냐. 뭐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이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 나온 게 정치인인데 뭐 그거 가지고 왜 뭐라 그러냐 했는데 저는 그 이준석 대표랑 그 부분의 생각을 동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 대표의 자기 정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당의 방향성이라고 말합니다. 당의 방향성. 네. 왜냐하면 그 당 대표는 당연히 자기가 생각하는 당의 방향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때로는 뭐 대통령과도 어떻게 보면 각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해당 의원들과 각이 늘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당 대표는 언제나 늘 자기 정치를 했어요. 자기 정치를 하지 않는 당 대표는 머릿속에서 잊혀집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버리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와대 출장소처럼 돼버리면 대통령이 출장소처럼 돼버리는 여당은 그 당 대표는 잊혀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면 나는 무난하게 국민의힘을 잘 관리해서 잊혀지는 당 대표가 돼야지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어쨌든 당의 개혁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 정치 하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자기 정치 하는 걸로 뭐라 그러실 게 아니라 자기 정치를 했는데 당이 개판이 됐다. 이러면 잘라야 돼요. 결과가 개판이 됐다 그럼 잘라야 된다. 근데 자기 정치를 했는데 당이 변해. 이러면 칭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럼 당대표가 자기 정치하지 말고 자 국회의원들 100명 다 모아서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 사건에 대해서 80명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당의 방향성은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당대표예요. 그건 당대표가 아니죠. 의견 수렴하는 사람이죠. 당직자죠 그거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당대표가 의사결정하고 치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설득하는 과정이 남아있는 것이고 설득이 되든 안 되든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 문제인 거지 본인이. 자기 정치 가지고 뭐라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일단 이준석 대표의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말한 것처럼 당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중진하고 한판 붙고 대신에 이제 당에서 뭔가 화합하고 통합하고 아우르고 하는 모습이 너무 보이지 않는다. 나 혼자 잘나다, 나 혼자 달린다 이런 그런 모습에 되게 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 그 비판은 저는 이준석 대표가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판은 당연히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향한 비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정진석 의원이 당연히 비판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확실하게 대응하고 하되 대신에 자신을 향한 비판에도 열려 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 비판은 당연히 이준석 대표 달게 받아야죠. 그렇지. 네. 그다음에 책임이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대로 잘 당을 이끌어갔다. 당이 정말 이상해졌다. 뭐 분란만 나고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다. 당원들 다 떠나갔다. 이건 이준석 대표가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 워낙 이제 논란이 많아서. 근데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약간 세력 관련 움직임이 있었다가 좀 잦아들어가는 게 이제 민들레 모임이잖아. 근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 민들레요. 민들레가 사실 장제원 의원은 되게 억울해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글쎄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는 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민들레 멤버들을 쭉 보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게 있었다. 인수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 인수위에 있었던 분들도 제법 계시고 이제 했는데 글쎄요, 저는 그걸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실제로 그것이 친윤 그룹 모임이든 모임이 아니든 이미 친윤 그룹 모임이 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돼버렸지. 너무 많은 논란이 됐고 권성동 의원이 이에 대해서 우려사항을 표했고 나 그거 놀랬어. 권성동 대표가 들이받더라고. 그렇죠. 이준석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고 그렇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도 그러면 그 민들레 모임에 참여하지 않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는 아무리 민들레 까먹었어 사람들이 또. 이제는 누가 뭐래도 친윤으로 밀고 가기가 되게 민망한 상황이 됐어요. 실제로 친윤이든 아니든지 간에.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민들레 모임은 앞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다. 너무 많이 초반에 이슈가 돼가지고. 그러면 일단 뭐 이준석 대표하고 친윤그룹 간에 앞으로 이제 뭔가 이제 계속 이제 뭔가 티격태격하는 문제들이 생길 텐데 지금 보면 구구단 파워님 저 이준석 대표 싫어하는 분이야. 이준석만 자기 정치해도 되고 민들레는 안 되냐? 해도 되죠. 해도 된다. 네, 다 자기 정치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근데 거기에서 대응을 했습니까 민들레가? 어떤 뭐, 문제가 있었고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비판을 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 기억나는 게 잘 없었습니다. 그 좀 억울해만 하다가 결국 뭐 친윤 성향 모임이고 결국 공식적인 당대표 통한 당정청 협의체가 있는데 약간 지금 용산 집무실에 있는 분들 불러가지고 뭐 소통하겠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사조직을 만들어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뭔가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민들레를 통해서 우리가 이 당에서 하고 싶은 내용들이 뭐고 이 조직의 성격이 뭐고 이렇게 분명히 밝혔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사실 국회 내에 이런 국회의원들 모임들 진짜 많아요. 그렇지. 정말 많아요. 그리고 뭐 어떤 방식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들도 다 하시고 그 얘기를 했었으면 우리가 그냥 납득하고 넘어가는 거죠. 네, 그거 뭐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근데 본인들이 이제 우려가 뭐 하도 많고 하니까 우려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본인들이 드랍을 하신 건데. 네. 자, 그리고 또 비판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혁신이야. 혁신이. 혁신이가 일단 비판하는 쪽에서는 야 결국 이준석 대표가 다음 저기 당 대표 공천권 다 무용지물로 만들고 하려는 것 아니냐. 글쎄요. 그리고 자기 사람들만 심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비판들을 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혁신이 안 들어갔지. 네, 전 안 들어갔어요. 혁신에 대해서는 어때? 그런 비판 같은 건? 혁신이에 대한 비판. 혁신이를 왜 비판하는 건가요? 저는 일단 혁신이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정진석 의원은 뭐 일단은 혁신위원장이 지금 최재형 의원이잖아. 그거 뭐 이준석계 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뭐 천하람 들어가고 했던 거. 천하람. 그건 김용태가 추천한 거였었어요. 그래? 네, 김용태 최고가 추천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재원 의원은 아니었지. 그 혁신위에서 좀 비판하신 분들. 정진석 의원이랑 그 다음에 뭐 몇 번 비판을 하셨는데 잘 읽어보세요. 잘 들어보시면. 혁신이 자체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비판하신 분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 시기의 문제 이런 것들인데 아니 그럼 언제 해야 돼요? 그럼 혁신은? 혁신?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합니까? 내년에 하면은 내년 하면 또 공천 때문에 진짜 공천 작용하려고 그러는 걸 거고 지금은 이준석 대표가 혁신을 통해서 공천에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을 통해서 하는 게 그럼 정확하게 공천 시스템을 만들고 뭐 당협위원장 일부 뭐 임명 뭐 이런 건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PPAT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 후보 자격 시험이라고 하는 PPAT를 만드셨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 PPAT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 얼만큼 실효성이 있었느냐, 얼만큼 좋은 후보자를 뽑는데 기여를 했느냐. 요거는 차치하고라도 적어도 정당 내에서 그 공천 과정에서 진일보했다라는 인상은 확실히 줬어요. 아까 PPAT를 통과해야 일단은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저도 공천을 했고 그 저희 지역에 후보자들이 있어서 당선이 다 됐지만 과거에는 국민의힘의 간판을 달고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단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정당이고 예를 들면 자료 해석과 관련 그러니까 의정 활동에서 이런 자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방향성조차 잡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 간판을 들었던 뼈 때리는 얘기네. 굉장히 많아요.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인데 PPAT 시험 중에 가장 제가 그래도 좋게 평가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간판을 달고 나오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당원 당규는 읽어보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그랬구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성경 안 들고 그냥 교회 다녔던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네. 적어도 성경을 한 옆구리에 쥐어주게끔 한 게 저는 PPAT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일환이겠죠. 저는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도 완벽하게 투명하게 완벽하게 절차대로 정말 시험 쳐서 모든 지표를 정량화해서 너는 되고 안 되고를 결정
결정하지 못해요. 그렇지. 결국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그 당시에 당 대표가 결정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정치적인 공간의 영역이 분명히 있는데 적어도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나오는 국회의원 후보자들 가운데서는 이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보장하겠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적어도 이런 사람은 우리가 안 하겠다. 이 정도의 약속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같은 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정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최종적인 공천은 그 당시에 당 대표나 아니면은 공천관리위원들, 공천관리위원장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죠. 대신에 우리가 앞으로 남은 2년이나 남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들은 이 정도의 역량을 갖추십시오라는 나름의 가이드라인 정도를 만드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다음 총선에 공천에 무슨 어떤 누구를 공천에 넣고 누구를 공천에 빼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단계는 그런 아니라는 거는 거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왜 그걸 이준석이 하냐 뭐 이러면서. 무슨 수로 합니까 그거를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또 이번에 정진석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정미경 최고 뭐 좋은 자리 뭐 저기 당협위원장을 줬다 뭐 이런 것들. 그거는 혁신이랑 아무런 상관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혁신위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혁신위는 아직 구성도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전체적으로 내가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던 게 비판을 할 때는 좀 정확하게 이 상황에 대한 인지를 하고 비판을 좀 해야 되는데 근데 똑같이 그렇게 해. 그냥 다음 당 대표가 할 거를 이준석이 해가지고 이준석이 자기 사람만 다 심어놓는다 이거야. 또 많은 분들이 제 댓글에도 그렇게 남기시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다음 총선 공천이 뭐 한 2년 남았지 아직.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찬바람 불 때쯤 결정되니까 되게 2023년 11월, 12월 이때나 얘기 나올 거예요. 그렇지. 내년 네. 겨울, 내년 겨울에 나올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이준석 대표가 다 세팅해가지고 미리 대못을 박는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래서도 안 된다고 보고 당연히 전 당 대표가 미리 뭔가를 다 결정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 예, 그거는 어쩔 수 없고. 근데 제가 민주당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 평가 방식이었나 기록 같은 걸 밀봉을 한대요. 평가 방식이나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나중에 공천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아카이빙을 해서 밀봉을 한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천 과정에 이걸 들춰보고 그 다음에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럼 사실 몇 년간의 자료들을 축적시킨다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그렇지. 근데 그럼에도 제가 과거에 모 원내대표께 이제 들었던 얘기예요. 민주당은 그거는 확실하게 잘한다. 공천 과정에 나름의 예측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그런 거 없다. 되게 막 그때 시류에 맞춰서 누구 날려가고 누구 날라가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되게 그렇잖아요. 공천 때마다 절반 정도가 물갈이가 돼요. 그렇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보수 정당 한 절반에서 3분의 1의 절반 정도가 다 날라가요. 근데 날라갈 때 날라가더라도 예측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내가 왜 날라간지도 알고 뭐. 그래야 내가 막말도 좀 안 하고 뭐 이상한 짓도 좀 안 하고 할 텐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다음 총선에 뭔가 대못을 박으려고 하고 있는 거다 이런 그런 오해는 좀 안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나도 이제 항상 아쉬운 건 이준석 대표가 이제 너무 강하니까 조금 포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가면서 가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지금은 전시가 아니잖아. 대선도 끝났고 지선도 끝났고 이제 평시 아니야 평시. 그건 이준석 대표가 좀 잘해야죠. 네. 평시에 이준석 대표가 해야 될 게 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준석 대표도 지금 하는 것 자체가 괜찮다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또 이해할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당에서 항상 이렇게 싸움이 자꾸 나는 거는 물론 뭐 이준석 대표도 그에 대해서 막 억울한 감정도 분명히 드러냈지만 모든 거 대응하라고 일부만 한 것도 이렇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당 대표가 조금 더 넓은 표현력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거 좀 해보자. 윤리위. 윤리위. 아니 이게 사실 앞으로 국민의힘의 향후 몇 년을 좌우할 굉장히 중요한 그쵸. 어떤 방식의 결과 어떤 방식으로 나오든지 될 것 같거든. 초유의 사태죠. 그러니까 당 대표가 윤리위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윤리위도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고, 뭐 제가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윤리위 내에서도 이것을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24일 날 그러니까 미뤄서 27일이라고 하는데 지금 된다고 어떻게 나올지 저도 사실 예측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번에 제가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재심이잖아요 이번이. 그렇지. 처음에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윤리위 제소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뭐 기각인가 각하인가가 됐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그 됐었고 성매매 관련해서 성접대 관련해서는 그 기각인가 각하가 됐지 그때는. 그때는 아마 각하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각하가 됐을 거고 재심이 이루어졌는데 그 재심이 왜 이루어졌냐면 녹취록 그렇지. 그 뭐 무슨 뭐 몇 억 각서 뭐 이런 녹취록 철근형이 그것 때문에 이제 물증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재심 사유가 돼서 재심이 된 거고 그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됐는데 그 이 개시 자체가 징계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그렇지. 이게 어렵더라고. 그게 근데 어려운 게 왜냐면 과거에는 개시가 됐다라는 것은 거의 그러니까 징계를 하기 위해 개시를 한 거였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실 그게 맞긴 맞았어요. 열리면 징계를 한다. 네, 이미 왜냐면 징계가 안 될 것 같으면 그 전에 각하를 시키든 기각을 시키든 했을 텐데 지금은 이미 본안에 올라갔기 때문에 징계가 나온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렇지.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국힘 쪽 관계자분이 일단 징계 위에 올라간 이상 가장 약한 수준의 징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말이 돼요? 내가 그랬거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렇게 보진 않는 게 왜냐면 과거에는 사실은 문제가 되니까 굳이 윤리위를 열어서 한 거였는데 지금은 논쟁의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당 대표에 대한 징계이기 때문에 윤리위에서도 훨씬 더 세밀하게 심사를 해야 될 거거든요. 끊임없는 토론을 할 거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고 윤리위에 그리고 윤리위가 수사 권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럼 결국 제보된 내용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윤리위에서 나름의 녹취록하고 녹음 파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 기초로 해서 뭐 그 정도인데 혐의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게 말 그대로 뭐 그런 거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품위 유지하고 뭐 당의 뭐 그 약간 품격을 훼손하고 뭐 이런 뭐 것들 그런 위주로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 대표를 그렇게 징계하는 게 맞나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도덕적, 윤리적 심사로 간다는 그렇지. 거죠. 그러면은 토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를 들면 유무죄를 확정하는 문제는 그렇지. 증거 있다, 너 없다. 잘못했다. 이건데 이거는 증거가 예를 들면 유무죄가 확정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윤리적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저는 토론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마 그 토론 과정들이 늦어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야 이거 나도 이게 지금 이게 만약에 이제 징계 결정이 나온다 가정을 해서 징계 결정이 나오면 낮은 수준의 징계 뭐 경고가 나온다고 해도 당 대표를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리더십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민주당에서는 없죠. 이제 네. 계속 그 소위 성상납 정국으로 끌고 갈 텐데 당 대표 성상납 엄청 흔들겠죠 또. 계속 흔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준석 대표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서 징계가 만약에 낮은 수준으로 나온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그 과정은 예측이 안 돼. 네. 저도 좀 그게 그래서 걱정해요. 24일 날 27일 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름의 스텝들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준석 대표 입장은 그냥 빨리 좀 해달라. 이거 지금 6개월째 끌지 말고 그냥 빨리 결정 빨리 내라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나름 이제 분명히 본인이 이제 대응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자신감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지 공개하자고 했잖아. 원래 네. 윤리는 비공개로 열리는데 그것도 공개해서 하자고 또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좀 이제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확하게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를 알려야 된다라고 이제 이준석 대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지금 뭐 김철근 형도 지금 방송 나가서 한 얘기한 게 또 오해가 있다 그래서 또 이번에 페이스북에 또 바로 잡았더라고. 그러니까요. 그게 아주 지금 복잡스러워.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의 그 얘기를 듣고 가서 그걸 무마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그거랑 별개의 논의라고 하니까 또 이 각서 쓴 거는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그 김철근 철근 선배 얘기는 그거더라고. 대선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 안 돼. 그냥 안 나오는 방식으로 진행하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성상납 여부하고 좀 무관하게 얘기를 했었던 거고 이 각서는 좀 그거하고 좀 별개의 문제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또 어떻게 뭐 설득력이 썩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사실 그 이제 철근이 형이 약간 말이 이제 오해가 있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 지금 뭐 계속 어떤 분이 그 김대균님이라는 분이 계속 지금 올리는데 저분이 하여튼 이준석 대표 더럽게 싫어하는 사람이야. 맨날 저 올리시는데
아니 싫어할 수 있죠. 저는 당연히 싫어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지. 네,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건 뭐라 안 해요. 네. 근데 하여튼 여기서 윤리를 만약에 돌파한다. 돌파한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조금 이제 내년 임기까지는 여유가 좀 생기겠지. 그렇겠죠. 야, 근데 이게 또 윤리에서 뭐 결과가 안 나오고 징계가 안 되면 또 그걸 반발하는 쪽도 꽤 많을 텐데.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뭐 당의 내용은 한동안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이고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정치를 선언한 이상 이 논란들은 결국 이준석 대표의 자기 정치를 통해서 얼만큼 더 나은 정당으로 만들 것이냐 이걸로 증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위로 치고 나가서 극복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 소위 말하는 자기 정치하겠다는 그 자기 정치가 국힘 또는 국민들에게 또 만약에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거기서 또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결국 그게 문제인 거네. 아, 참 어려운 문제다. 자, 우리 승민님 문제를 비판하면 논리적 반박은 못하고 말대꾸한다고 이준석 라인이네라고 묶어버리니 죄다 이해관.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좀 비판을 하고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하는 이야기에 동의를 하게 되면 다 이해관으로 묶어버린다. 너는 이해관으로 돼 있어. 여기서. 저는 이해관으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해관으로 돼 있더라고. 그러게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단 한 번도 당직을 뭐 잠깐 맡긴 했는데 그거는 좀 상관없는 당직이었고. 근데 사실 어떤 분들이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 백성문 저거 이준석한테 줄 서가지고 나중에 배지 한번 달아보려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막 댓글 다는 사람도 있어. 근데 저는 진짜 관심 없어요. 해줘도 누가 달아준다 그래도 달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저는 그런 거하고 전혀 무관하니까 저를 혹시 그런 쪽으로 엮진 마시고요. 저는 내 나중에 너 나가면 혹시 지지 그거 하는데 이거는 한번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나가서 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아니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공천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없어요 공천권이. 그러니까 저기 자꾸 뭐 이준석 대표가 뭐 저기 하면은 이준석 대표 공천 줄 거 거기에 줄 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없어요 그런 거. 네, 이준석 대표는 그 당시에 공천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꾸 나 지금 나가라는데 나 자꾸 출마하는데 저는 안 합니다. 예, 저는 안 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렇게 편하게 하는 게 훨씬 좋아요. 피터림님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이 대표 같은 사람의 유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 새누리당이 지선에 크게 패배하고 보수고 종북이라는 하나의 담론만으로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했는데 민주당은 지금 아젠다 실종으로 더욱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수박 갖고 하겠죠 뭐. 그렇겠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없고 지역적인 문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위에 얘기했어요. 그건 얘기했고 좀 밑으로 갈게요. 예. 라떼님, 준스톤이 윤리를 무사히 마치고 화려하게 부활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실 저도 윤리 위에서 지금 이 국민의힘을 완전 뒤 흔들어 버릴 만한 결정을 쉽게 내리진 못할 것 같거든. 참 윤리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어쨌건 이게 더 이상 이제 소위 논쟁적이지 않게 결론이 나고 그 결론의 과정도 투명하게 좀 정리가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있어요. 세레니티 루비문님 보수 진보를 떠나서 온갖 음모와 망상으로 서로를 욕하는 모습이 너무 슬프네요. 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도 그러네요. 슬프네요. 그런 모습들은.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들 싸워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오프닝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그 정치와수다가 이준석 대표가 뭔가 스포트라이트 받을 때 제일 힘들어. 그러니까 제일 힘들어. 그때만 약간 우리끼리도 막 논쟁들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리고 막 이래서 뭐 이재명 당시 이제 뭐 관련된 뭐가 쫙 나오면 그때는 막 구독자도 확 늘고 막 엄청 좋아. 또 이준석 나오면 또 떨어져. 네, 저희는 그냥 저희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고요. 뭐 이준석 대표한테 저희가 잘 보여서 뭐가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저희 생각이 마음에 안 들면 비판하셔도 되고. 그럼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를 비하하는 욕설이나 이런 것들은 안 쓰시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여기 출연자 중에 3명이 변호사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박 아닙니다. 저희는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 여기 있는 발언 가지고 아무도 문제 안 삼는데 그런 비하적인 발언들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 오늘은 시작할 때 버퍼링 때문에 그게 너무 죄송하네요. 오늘 좀 아쉽고 죄송하고 해요. 저희 좀 다시 보기로도 좀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둘은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같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좀 더 건설적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근데 뭐 하루하루 뭐가 이벤트가 많아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떨려 이제. 자, 오늘 짧은 게 아니고요. 오늘 중간에 한번 버퍼링 있어서 그랬어요.
본적 종로님은 백변 실망이다 정치해라 계속 하시는데 저는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고맙습니다.